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살다고 해야 되죠. 예. 서울에서 처음 살기 시작했던 1977년 우리 집에서 가까웠던 잠실대교 밑에 가면은 백사장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잘 몰랐습니다만 헤엄칠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비교적 그래도 서울에선 상류였으니까. 헤엄치고 놀고 백사장에 앉아서 쉬고 뭐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잠실 수중보가 설치되고 전두환 때 한강을 전부 다 곧게 포장을 하고 양옆으로 콘크리트를 쳐발라서 이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 흙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다 퍼서 버려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됐죠. 그 많던 백사장들 모두 건축자재로 쓰기도 했었고요. 그 백사장의 추억, 독재유산 답사기 오늘 물뚝심송님과 함께 한강 백사장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물뚝심송입니다. 예, 또 나왔습니다. 오프닝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쵸? 예. 뭔가 좀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예. 감각이 역시. 예. 네. 그 소개 잘 해주셨고요. 네. 잠실 백사장 말고. 네네네. 오늘 얘기가 펼쳐질 주 무대는 그 동부이촌동. 그 용산 쪽에 있는 네네. 그 동부이촌동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행정구역상으로 얘기하자면 용산구 이촌 1동입니다. 용산구 이촌 1동? 예, 이촌 1동. 그 예. 어디 부근인지 모르겠네요. 거기 가면 그 아파트촌 막 있고요. 한강 맨션 해서 한 20몇 개 동 있고, 뭐 중경고등학교가 지금 거기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그 옆에 학교도 몇 개 더 있고. 금강병원 이런 데서 가까운. 예. 뭐 그런데. 거기 은근히 부촌이죠. 그게 왜냐면 예전에 그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일본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거기에 숙소를 많이 그 앞쪽에 쓰고, 자리를 많이 잡았는데. 네, 그리고 현지초들도 거기 많이 있었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그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그 자리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다 백사장이었어요. 그렇군요. 그 뒤쪽에는 주민들이 뭐 호두나무를 많이 심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지금 현재는 그게 백사장은 다 없어졌죠. 네. 뭐 여러 차례 공사를 통해서 없어졌는데 일단 강변을 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제방을 막아버리고 네네. 그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모래는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버립니다. 준설은 이제 파낸다는 예, 얘기군요. 다 파서 딴 데 갖다 버리든가 아니면 딴 거로 쓰죠. 아하, 예.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르는데 그 과거에는 그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는 그 강수욕장 사람들이 와서 파라솔 펴놓고 강에서 수영하고 막 이런 거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겨울엔 또 거기 얼음이 얼면은 이제 강물이니까 얼죠. 얼면 스케이트장, 썰매장 이런 거로 했던 그런 아주 그 서울 시민들의 공원이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는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만 원래부터는 도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예. 아주 가까운. 사대문에서 바로 걸어서 한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네네. 그런 데라서 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했었는데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뚝섬 유원지도 말이죠. 그렇죠. 드넓게 펼쳐진 그런 땅, 백사장도 있었고. 예전에 그 동부이촌동 거기 있는 강변을 한강 백사장이라고 불렀고. 그 말고도 이제 유명한 곳이 말씀하신 그 잠실 쪽에 그 압구정 백사장이 또 있었고. 아, 그렇고요. 뚝섬에 있었고, 광나루에도 있었고. 광나루라고 한다면 지금 워커힐 쪽.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의도에도 백사장이 꽤 크게 있었죠. 당연했겠죠. 근데 이제 여의도는 아무래도 여의도 같은 곳이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게 접근성이 나쁜 거죠. 마포대교 생기기 전까지는 여의도는 배 타고 갔어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강 백사장만큼 인기 있는 장소는 아니었다.
접근성도 좋고 그렇죠. 예. 일단은 백사장이 넓고 질도 좋아야 될 테니까.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아주 새하얀 모래가 깔려 있었고. 네. 지금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수중 보호들을 다 철거하고 네. 그 강변의 제방을 다 없애고 이제 자연화 시키면은 네. 몇 년 안 걸려서 바로 백사장이 다시 생길 거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 어떻게 실어오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디서 실감하냐면 제가 2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만 그 반포대교 가다가 보면은 어디입니까?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를 가다 보면 굽이 도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보면 큰 물 한번 지고 나면 거기 흙이 막 쌓여요. 흙 쌓여서 막 이렇게 물 이런 솟아 나옵니다. 솟아 나와요. 예. 그것도 막 퍼서 없애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 지속적으로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왜 사서 그런 고생을 하는지 지금 4대강이 그렇잖아요. 예, 다 그런 거죠. 예. 그 문제는 이제 뭐 환경 문제라든가 네. 그 어떤 하천의 자연화 네. 뭐 이런 주제로 그건 얘기하자면 한도 없이 복잡한 그렇죠. 문제고 네. 일단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 백사장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한강 하류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네. 큰 다리가 두 개가 보입니다. 네. 그게 바로 코앞에 보이는 게 한강 철교. 철교. 예. 네. 그 뒤에 보이는 게 한강대교. 아하. 그 한강대교는 예전의 이름은 제1 한강교였고요. 그렇죠. 예. 제2 한강교는 지금 양화대교고 그렇죠. 제3 한강교는 한남대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철교는 지금도 한강철교라고 불리우고 있죠. 네네. 근데 이 두 다리의 역사가 아주 사연이 깊습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한강에 세워진 최초의 다리들 아니겠습니까? 제일 처음 세워진 게 한강철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세워진 게 한강대교입니다. 그때는 한강교라고 하지 한강대교라고 했습니까? 인도교. 예, 맞아. 흔히 인도교라고 불렀고요. 네. 한강철교의 역사는 1897년에 기공을 해서 1900년에 완성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1899년에 경인철도가 준공이 됐는데 그렇죠. 예. 그게 그 다리가 완공되지 않아서 있었어요. 노량진까지만 예. 철도가 다니다가 한강철교가 생기면서 예. 남대문역, 그렇죠. 지금의 서울역까지 연장이 된 거죠. 네네. 그때 그 경인선 철도 부설을 한 그 주체가 네. 그 미국 사람 그 제임스 모스라는 사람인데요. 네. 일종의 기업가죠. 네네. 그 토목업자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대한제국으로부터 네. 경인선 철도 부설권과 함께 한강 철교 가설권을 획득을 해요. 이 사람이 이걸 만들다가 그 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네. 작업을 못 합니다. 처음에 그 부설권을 땄을 때는 네. 한강에 철교를 만들면서 철교 양쪽으로 인도도 가설해 주는 걸로 해서 땄어요. 아, 사람이 지날 수 예, 있게. 예. 그거 괜찮네. 예, 근데 그걸 기공을 했는데 완공되기 전에 이 사람이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우왕좌왕하다가 이 가설권을 일본에 팔아버립니다. 당시에. 네. 그때 이제 합병되기 그렇죠. 전이니까. 네네. 그 일본이 사가지고 그걸 이어서 가설을 하는데 일본에서 뭘 했냐면 원래 계약서에 있던 그 인도를 네. 가설을 안 해버립니다. 철도만 가설해버리죠. 그러니까 일본도 이게 경제적으로 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계약 위반이잖아요. 계약 위반이지만 이제 공사 규모를 줄였고 네. 뭐 돈이 없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배짜라고. 예, 네. 배짜라는 식이죠. 네. 그때 1900년에 가설된 게 단선. 그러니까 네. 철도 한 선입니다. 한 선이죠. 그때는 그게 가설되면서 개통이 됐지만 누군가 올라가고 있을 땐 저쪽에서 뭐 기다려야죠. 못 내려오고. 예전에 그 경춘선이 그랬어요. 예, 뭐 그런 식이에요. 예, 예, 그런 데가 곳곳에 있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통행량이 점점 증가함으로써 1912년도에 두 번째 단선 철교를 하나 더 만듭니다. 네네. 그게 보통 이제 맨 처음에 만든 걸 A선. 네. 1912년에 가설된 게 B선. 네. 그리고 나중에 1944년에 와서 C선을 가설하는데 C선 자체가 복선이에요. 두 개예요. 그렇군요. A, B, C까지 다 합치면 4개. 그러니까 이게 철로가. 예, 철로가 4개가 놓이게 되는 거죠. 그 정도가 돼야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이때 이제 복선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거죠. 4개면 복선. 복선이면 2개, 네. 복선이면 4개. 네네. 나중에 또 6개로 늘어나게 되는데 6개 되면 삼복선이라고 부릅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삼복선은 처음 들어봤어요. 예. 6.25 때 이 철교가 그 보급상 굉장히 중요한 경로였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거기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 미군이 폭격을 합니다. 미군이 철교를 파괴를 하죠. 미군이 파괴를 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좀 이따 한강 인도교 문제가 같이 나와서 인도교 폭파 사건과 연계가 되는데. 그거 들으면 정말 야마도는 일이죠. 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폭파됐다가 이제 51년도에는 다시 서울이 또 수복되지 않습니까? 네네. 50년 지나서 51년도에 미군이 A선을 먼저 복구를 해요. 그 복구해서 그거를 쓰다가
그 단선만 쓴 거죠. A선만 복구해서. 네. 가지고 그것도 아주 급하게 복구하는 바람에 군인들이 급하게 복구한 거라서 얼기설기 복구를 했어요. 네. 그건 좀 위험하다 싶어서 57년도에 와서 그 A선, B선을 내비두고 네. C선을 복구해서 복선으로 사용을 합니다. C선이 복선이었다 그러니까. 예. C선은 두 개를 다 복구한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A선을 안 쓰고 네. C선만 계속 사용을 하다가 네. 69년도에 와서야 A, B 양선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복구를 못한 거예요. 전쟁 끝나고도 한 20년 동안. 그렇군요. 예. 그 겨우 이제 69년도에 와서야 이제 A, B하고 C선까지 다 활용되면서 복선으로 가동이 된 거죠. 근데 복선 4개의 철로로도 통행량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네. 92년도에 와서 D선을 하나 더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D선은 상당히 최근에 만든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삼복선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 이제 한강 철교를 처음 만들 때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일본이 그걸 무시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무시한 게 완전히 터무니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한강을 건널 때 그 나루토에서 나룻배로 건넜었거든요. 그렇죠. 그 나룻배에 뭐 쌀 같은 것도 싣고 건너가고. 네네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개인용 차가 없었죠. 그렇겠네요. 자동차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차량 교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 근데 일본은 사실 인도교가 자기네가 먼저 필요해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다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강철교 바로 옆에 거기 이제 그 노들섬이라는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용산과 노들섬을 또 노들섬과 노량진을 잇는 네. 그러니까 동작동이죠. 동작동 쪽이죠. 네. 거기를 잇는 그 다리를 가설을 합니다. 아.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인도교입니다.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래서 한강 인도교라는 이름이 붙은 거군요. 그 인도교가 완공된 시점이 1917년이에요. 예. 그 17년에 완공됐을 때 용산 쪽에서 노들섬까지 가는 게 소교. 그 거리가 약간 짧았어요. 네. 그리고 노량진 노들섬에서 노량진까지가 대교. 이 두 개의 다리가 이어진 도로였던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도 그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복구한 뒤에도 많이 확장은 많이 됐죠. 네. 근데 이 인도교가 바로 6.25 전쟁 당시 그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에 나오는 그 인도교입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에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는 과정에 한강 철교도 사실 같이 폭발을 했어요. 아. 그 철교는 이렇게 뭐 심각하게 폭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망가지긴 했는데 네네. 못 다니긴 됐는데 네네. 그 금방 인민군들이 금방 위에 철판을 깔고 탱크가 지나갈 수 있었다 하니까 네. 철교는 손상이 좀 적었고 그 인도교는 완전히 그 교각과 교각 사이의 상판 트러스트가 통째로 내려앉을 정도로 네. 완전히 절단이 나버립니다. 네. 인도교는 이제 완전히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때 피난민들이 한참 건너고 있을 때 예.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는 많은 인명이 죽었잖아요. 예,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나왔었죠. 네. 그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은 사실상 총책임자는 이승만이죠. 네. 이승만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이마저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책임자는 이제 그 최병덕 당시 참모총장이죠. 네네. 그 참모총장이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또 이제 당시 국방장관 하던 이범석이 내렸다는 얘기도 있고. 이범석이 국방장관이었습니까? 신성모가 아니고? 초대 국방장관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였고 네. 전쟁이 나서 혼란기에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최병덕조차도 자기가 실질적으로 폭파를 하고 명령을 내려놓고서 자기가 책임을 또 안 져요. 맞습니다. 나중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 한 8월 정도, 8월 28일 날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 8월 가서 이제 2달 만이죠. 이걸 도대체 누가 폭파한 거냐? 이거 폭파하는 바람에 우리가 더 크게 피해를 봤다라고 했더니 재판을 해서 최병덕은 빠져나가 버리고 실제로 폭파 작업을 직접 지휘한 그 공병감. 공병의 최고 지휘자죠. 최창식이 피고가 돼버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최창식이 8월 28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9월 21일에 집행이 돼버려요. 정말 억울해 미칠 얘기. 어이가 없는 건 이 사람은 들리는 얘기로는 전해지는 얘기로는 최창식 공병감도 폭발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건너고 있으면서 폭파 시점에 죽은 그 시민들이 건너다가 죽은 시민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500에서 8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럼요. 사람들이 막 건너가고 있는데 그냥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재판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62년도 전쟁 끝나고 한참 지나서 62년도에 와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최창식 대령은 이미 집행을 당했는데 사형을 죽었는데 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다시 받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재판 과정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공병감 최창식의 고문으로 있던 그 미군 소령이 하나 있었는데 이 크로포드라는
미군 소령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의 지휘자가 있으면 옆에 미군들이 고문을 다 붙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고문이 얘기하기를 최병덕 당시 참모총장이 한강 인도교 폭파 명령을 내리던 시점에 네. 실제 자기가 명령을 받은 것은 네. 최병덕으로부터가 아니고 최병덕 옆에 있던 미군 고문이 명령을 내렸다.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군도 개입하고 있는 거죠. 미군도 막 당황해가지고 어쩌면 미군이 폭파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총책임자는 바로 더 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밑에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 책임은 이승만한테 있는 거죠. 항상 실무자들이 피를 보는데 지금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이승만이 회피를 보니까 최병덕도 같이 회피하는 거예요. 나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권자가 도망가는데 나도 도망가야지. 그래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거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아니야라고.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요. 위에서 회피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세모에다가 다 덤태게 씌우고 있죠. 그런 식이죠. 네. 이게 실제로 이런 게 한국전쟁 과정 도처에서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전혀 개입도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우왕좌왕하고 도피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 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막 결정하고 집행해버리는, 특히 미군들이. 그렇죠. 예. 왜 고문관 하면서 군대에서 멍청하게 보이는 병사를 고문관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고문관들이 모두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는 일가를 이뤘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무지하고. 현지 사정에 알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명령 내리고. 그렇죠. 또 우리끼리 낄낄거리면서 얘기하는 것도 못 알아들으면서 옆에서 히히거리니까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고문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이없는 결정들이 내려지고 집행된 다음에 네. 또 후속 조치도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실제 책임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네. 전혀 관계없는 실무선에서 독박을 쓰고 네. 흔히 말하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죠. 인도교 폭파 사건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이 많습니다. 네. 심각한 영향을 줬다라는 것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한 효과가 있다라는 네. 것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 효과는 좀 미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철교가 있었으니까 아하. 철교가 금방 순식간에 복구가 된 거예요. 실제로 중장비들은 철교를 통해서 안전하게 그렇죠. 수송을 할 수 철교를 있고 통해서 갈 수가 있었으니까. 병력들도 기차를 통해서 가면 한꺼번에 많이 수송할 수 있죠. 예. 네. 그런 식이라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네. 실제로 타격은 그때 건너가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500에서 70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런 문제. 아무리 전쟁통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고 누가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됐고 보상도 전혀 안 됐습니다. 정말 짜증난 일이죠. 짜증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서 반공 교육 시간에 보면 6.25의 참상 이런 거 하면서 시청각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네네. 지금도 웹사이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네. 강에 있는 무슨 철교가 망가져가지고, 네네. 막 철제 빔이 이렇게 막 구겨져 있고, 네. 그 빔을 타고 사람들이 막 매달려가지고 피난민들이 강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나온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흑백으로. 아하. 예.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기를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강 대교가 폭파돼서 피난민들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강을 건넜다. 예.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진은 대동강 철교 사진입니다. 저도 이거 자료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70년대, 80년대 반공 교육하는 사람들은 대동강 철교가 망가진 사진을 가져다 놓고 한강 사진이라고 주장하게 됐었다. 그렇군요. 이런 일도 이거 에피소드죠, 이런 것도. 웃기고 자빠진 얘기네요, 참. 인도교는 말 그대로 위에 도로가 있었고, 네. 아치형의 이제 보강재가 있었지만, 네네. 상판 트러스트가 그러니까 교량 2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요. 뚝 끊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위로 아무도 건널 수가 없었고, 철교도 복구하기 전에 피난민들이 어떻게 썼냐면 철교 교각을 나무로 이렇게 뜰다리 같은 걸 만들어서 장착을 합니다. 물에다가. 네. 그리고 나무 위를 밟고 건너가서 피난을 가는 그런 사진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나중에 한강을 예. 도강증이라는 걸 발급해갖고. 그렇죠. 못 건너가게 했었죠. 예. 발급하면서 거기에 갖가지 와이로라고 하는 뇌물이 판치기도 하고 말이죠. 예. 도강증을 발급해주는 것도 권력이고, 예. 그걸 갖고 있는 것도 권력이고. 그랬던 일화도 많이 그걸 나왔죠.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하질 못해서. 결국은 서울에 갇혀서. 가지도 못하고. 예, 그런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부역자라고 해갖고 탄압받고. 그래서 가둬놓고 못 가게 했으면서 남아있었다고 또 비난을 하고. 이런 선조스러운 짓거리를 이승만이 했어요. 예. 어찌되었거나. 네. 그렇게 이제 어떤 복잡하고 비운의 역사를 간직한 그 한강 인도교.
인도교의 이름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중에 제1 한강교가 되었다가 네. 그 84년도에 전두환의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대교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 한강대교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강철교, 뭐 이 그 철교와 대교가 보이는 이 백사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여기까지가 서론이었던 겁니다. 아, 여기까지 서론이었습니까? 예, 예. 아, 예. 갈 길이 멉니다. 예. 아, 제가 너무 관섭을 많이 했나? 예. 네. 다시 이승만으로 돌아오자면, 네. 그 전쟁 중에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네.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4.4.5입 개헌이라는 초유의, 황당하게 그지없는 그 엉뚱한 짓을 통해가지고 개헌까지 해버린 거죠. 예. 그 결과 초대 대통령, 그러니까 다음번 대통령은 말고, 초대 대통령인 자기만, 언제까지 자기 원하는 만큼 무한히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게 고쳐버린 그 헌법 하에서 이제 그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해야죠.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게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데 아마 이승만의 속내는 그것도 고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선거 없이 그냥 내가 계속할래. 근데 그거는 참아 못하고. 네. 예. 그렇게 이제 그 결과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바로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초대와 2대는 이승만이었어요. 네. 3대 선거에서 자유당은 이제 다 진영을 갖췄죠. 개헌하면서도 많이 해봤고. 네. 그래서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으로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정당, 자유당이 아이러니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최초로 정당 공천제를 도입해서 정착시킨 정당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공천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예. 자유당에서 1956년 그러니까 56년 5월 달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는데 네. 56년 3월 6일에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네. 다가오는 대선에 출마할 그 후보로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 이기붕을 만장일치로 추대합니다. 네. 이승만 선거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이미. 예. 2달 전에. 이때는 2대 때와 달라가지고, 사양하고 이런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당에서 정식으로 회의해가지고 나를 공천했으니까, 난 대통령 후보고 한 번 더 하겠다. 이건 헌법에 의해 집행되는 정당한 절차다. 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뻔뻔하게 응대를 하게 되죠. 네. 이때 이제 한민당이었다가 또 한독당의 일부가 또 합류하고 또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던 민주당도 이때 정식으로 민주당으로 다 통합이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대선 후보를 내게 되는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 부통령 후보 장면 이 두 후보를 지명을 하게 됩니다. 아, 역사적인 장면이네요. 예. 그렇군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네네네. 이 와중에 또 제3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토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이 굉장히 의미가 크죠. 네. 이 자영농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양곡 생산량을 증가시킨.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봉암의 토지 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네. 한국 전쟁 동안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헌영이 북한으로 가면서 예. 김일성한테 호언 장담을 했거든요. 자, 내려가기만 하면은 남쪽에서 농민들이 걸기할 거다. 그렇죠. 거다. 토지개혁,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하던 예. 농민들이 걸기할 거라고 했는데 그 농민들이 이미 조봉암의 토지개혁으로 인해서 땅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4월 동안 인민군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왜 봉기를 안 하지? 농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왜 농민들 입장에서 난 땅이 생겼는데 이거 뒤집어 엎으면 안 되는데. 예, 그걸 누가 한 겁니까? 조봉암이 한 바로 거죠. 그 핵심에 조봉암이 있었죠. 그렇죠. 예. 예. 이 조봉암이 드디어 2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승만에 맞섰다가 이제 큰 표차로 낙선을 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제3의 길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승만의 자유당은 부패했고 민주당은 부르주아 정당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진보의 길을 가기 위한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진보당을 창당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조봉암이. 네. 미처 창당을 아직 못했고 네. 진보당 창당 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대선 후보로 지명을 받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무소속 후보가 되는 거죠. 예. 조봉암 후보라는 제3의 후보가 또 있었어요. 네. 이때 서울이나 전국 영남 지역도 그렇고 호남은 오히려 이승만의 인기가 좀 높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까 네. 얘기한 어떤 호남 쪽에 지주계급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었고. 지주계급, 그렇겠네요. 강원도나 영남 지방에서는 이승만의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남 쪽에서는 이제 전쟁통을 거치면서 이승만의 행태를 다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그렇죠. 정보도 예. 교환이 많이 됐었겠지만 전쟁을 치러가는 그런 나라의 꼴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란 것을 이승만의 집권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반자유당 분위기, 반 이승만 분위기가 굉장히 널리 확산되고 있던 중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저희 집안의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56년 그때는 전쟁 끝나고 나서 완전히 다 이승만은 이제 그만하고 신익희가 대통령 하는 건 줄 알았다. 네. 서울 분위기가 그랬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네. 신익희의 선거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합니다. 정말 얼마나 탁월한 카피입니까? 예, 탁월하죠. 아주 직관적이고. 네. 예. 그러던 상황에서 신익희가 정견 발표, 그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선거 유세. 를 야외 집회를 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인가.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고 하니까 장소를 못 잡은 거예요. 하긴 그때 뭐 여의도 광장도 없었고. 예, 그 뭐 무슨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 건지, 뭐 효천공원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곳이 바로 동부 이촌동에 있는 한강 백사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넓었다는 얘기군요. 네. 그 당일날 새벽부터 서울 시내 모든 전차와 버스에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타가지고 그 기사한테 그랬답니다.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고 무조건 용산으로 가자. 한강 백사장 거기 가자. 노선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그 버스 운전수들은 그때 이제 버스 차장이 있어서 돈을 현찰로 받으니까 가고 싶으면 자기가 가는 거죠. 사람들이 다 가자니까. 그래서 버스고 전차도 중간에 쓰지도 않고 사람 꽉 찼으니까 그냥 계속 마포동 쪽으로 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용산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자유당 정부에서는 이걸 막았어요. 교통을 통제해버린 거예요. 버스와 전차 운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겨우 당시에 운행 가능한 그 노선이 택시였다고 합니다. 택시들은 막 합승 막 꽉꽉 태우고 막 달린 거죠. 근데 그 택시들도 결국 또 못 오게 된 게 인파들이 길을 다 막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교통이 마비가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그 동부 이촌동 그 한강 백사장에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당시 카운트, 뭐 주최 측 추산, 뭐 경찰 추산 이런 거 없고 당시에 모든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이 30만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 백사장에. 예. 여름도 아니고 5월 달에. 30만. 예. 그러니까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약 1,500만 좀 넘었다고 합니다. 예. 해방 직후에 1,600만 정도 됐다가 이제 전쟁 통에 약간 감소가 한 상태고. 예. 네. 서울시 인구가 200만이 안 넘었다는 걸로 제가 통계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200만, 지금 현재 서울시 인구 1000만이니까 200만 인구에 30만이라면은 5배로 튀기면 지금 150만이 모인 거죠. 150만 명, 와, 지금으로 따지면. 87년 6월 항쟁 때 서울 시내에 모였던 시위 인파가 대략 10만 명 전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50만 명의 인파가 어디 뭐 여의도 같은 데 그냥 꽉 채우고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인파면은 운동장에도 못 들어가요. 아니, 지금 서울시청 광장을 꽉 채워봤자 거기 5만에서 10만 정도입니다. 그렇죠. 5만 명이라고 주최 측 추산 5만, 경찰 추산 5천, 한겨레신문 추산 2만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야, 20만, 30만. 당시 30만이라는 게 30만 숫자가 그러니까 뭐 이때 뭐 예를 들어 뭐 동대문 운동장 옛날에 야구장 있던데 거기가 3만 명이 채 못 들어갈 겁니다. 잠실 메인 스타디움이 풀로 차면 8만인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30만, 그 시절에 50년대에 30만이라는 숫자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숫자인 거죠. 서울 시민 중에서 생각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성인들은 다 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일베 빼놓고는 다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군요. 당시에도 일베가 있었겠죠. 그 자유당 사람들이 있었겠죠. 수복청년단 뭐 이런 거. 그 이승만 쪽에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겁니다. 그 신익희 당시 대통령 후보가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연설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현재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신익희의 당시 연설이 그 오디오 파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번 찾아보시고요. 문서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당시에 이제 신익희의 구호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고 그 연설 그 백사장 유세의 첫 번째 공약이 뜻밖의 인륜 도덕이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륜 도덕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인륜 도덕을 다시 세우겠다. 라는 걸로 얘기가 시작했고, 굉장히 그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저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권력자들이 거머리처럼 백성들의 정강이에 붙어 있다. 그걸 떼어내야 된다. 떼어내야 한다. 참 농민스럽고 생활의 지혜가 묻어나오는. 그러니까 당시 듣는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귀에 착착 감기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일파의 폭정을 비난하고,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 나라를 새롭게 다시 건설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도 다시 개선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그 신익희가 친일파라고 이승만이 또 비난합니다. 뭐
뭐 그런 당시도 정치는 뭐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갔겠죠. 예. 그 이때 30만 명이 모여서 연설회가 끝나고 나자 네. 재밌는 일화가 사람들이 거기서 막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 담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또 다시 까서 담배를 회수하려고. 예.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몇 가마를 주웠답니다. 횡재네요. 예, 횡재한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선거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권력자가 보기에 선거판을 다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다 야권 지도자를 좋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진 있죠? 네네. 그 한강 철교 폭파 그 사진. 한강다리 폭파. 이게 한강대교가 아니고. 이게 한강이 아니고 대동강입니다. 대동강. 예. 저 사진 정말 유명한 건데, 저 네. 대동강 사진입니다, 저게. 예. 예. 이건 정말 아크로바틱이네요. 서커스네요. 와. 진짜 위험한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한강 철교는 저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고요. 한강 인도교는 다리 자체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다시 돌아와서. 네, 돌아와서. 이승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뭐, 자기가 판을 닫지 않았더니,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너무 인기를 끄는 겁니다. 서울에 30만 명이 모여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네. 열광을 할 정도로. 이게 약간 위기의식이 생길 수도 있었고. 전설적인 장충당 공원의 유세 소식을 들은, 김대중의 유세 소식을 들은 박정희의 표정과 흡사했겠네요. 거의 비슷했겠죠. 네. 이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상황이 심각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네. 해공 신익희라는 대통령 후보, 1892년생이고,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자 정치인이며 중국군 장성으로 활동도 했었고, 대학 교수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정원 창설 멤버고, 급할 때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아편장수까지 했었던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새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 부의장, 네. 국회의장, 초대 의장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승계해서 초대 국회의장이 된. 그렇군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네. 이런 인물이 대통령 후보의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을 정면으로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의 자리에 올라 역사에 남을 만한 1950년 5월 1일 한강 백사장 연설 유세를 마친 다음에 네. 3일 뒤에 5월 5일 새벽 5시경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과 함께 호남으로 유세를 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네. 이리역을 지난 잠시 후에 이리역이면 지금 익산이죠. 익산입니다. 그때 이제 폭파 사건 나면서 이름을 바꿔버렸죠. 네. 도시 이름을. 익산역 근처의 기차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 죽어버리게 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예. 예. 이때 당시 신익희 선생의 나이가 65세. 죽을 때가 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람의 인명이란 것이 제천,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산다고 했을 때 그렇죠. 운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도 극적이기 때문에 아니 왜 하필 공교롭게 그 상황에서 죽냐 이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대단히 마음의 충격을 받아갖고 그렇죠. 나 떨어질 것 같아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승승장구하고 지금 막 이대로 나가면 대통령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에서 왜 기차 안에서 갑자기 쓰러지는가. 네. 이제 물론 공식적인 죽음의 사인은 뇌일혈 및 심장마비로 나옵니다. 뇌출혈. 예. 원래 사람이 이상하게 죽으면 다 심장마비죠. 네. 죽은 사람 중에 심장마비 안 된 사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든 100%가 죽은 사람들은 모두 평소에 쌀을 주식으로 삼은 그렇죠. 것처럼. 네. 네. 호흡할 때 산소를 섭취하고. 그렇죠. 네. 네. 신익희의 독살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비합리적인 죽음이었던 거죠. 근데 네. 사실 어떤 증언에 의하면 조카들이 같이 탔던 조카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네. 당일날 새벽에 길을 떠나기 전에 네. 일어나서도 잠시 쓰러졌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반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라면은 요즘처럼 이제 후보자들의 경호가 완벽하고 그리고 건강 상태도 주치의가 따라붙고 그렇다 막 이럴 때라면 미리 알았을 수도 있죠. 예,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 어쨌든 간에 해공 신익희 선생 대통령 후보 아주 주목을 받던 유력한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기차 안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되는 바람에 네. 전국은 완전히 파국으로 막 급행하기 시작하죠. 네. 지지자들은 신익희 선생을 지지하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격분을 하게 되죠. 네. 이거는 이승만이 죽은 게 틀림없다. 이럴 리가 없다라고 분노를 했고 다시 기차편으로 신익희 선생의 유해가 서울에 도착을 하자 네. 그 운구를 들고 경무대로 돌진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경찰은 그걸 막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10여 명이 경찰이 발포를 했어요. 네. 10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네. 약 700여 명이 검거돼 버립니다. 잡아넣은 거죠 이승만 측에서.
막 그러면서 막 서울에서 그런 난리가 나고 지지자들이 막 절망에 가까운 분노를 느끼게 되고.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예, 우리 사회에 박춘석 씨가 작곡하고 손인호가 부른 비 나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비 나리는 호남선. 예, 이 노래가 그 신익희 후보를 상징하는 나는 느낌을 주면서 국가적인 히트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히트를 하게 돼요. 예. 이게 박춘석 경기중학교 출신이고 예,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까까머리 학생으로서 어른들을 따라다니면서 당당하게 피아노를 치면서 천재 소년으로 알려졌던 예, 박춘석의 음악의 신동. 예, 최초의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비 나리는 호남선. 참 슬픈 노래죠. 예. 예. 당시 사람들 그 지지자들의 어떤 분노와 애환이 네.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노래의 후손격이죠. 네. 남행열차. 그건 이거 흥겹긴 합니다만. 굉장히 빠르고 네. 흥겨운 노래를 다시 만들기도 하고. 네. 뭐 그랬던 노래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나중에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이 회상하기를. 네. 그때 신익희 후보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을 때. 네. 민주당의 태도가 좀 아쉽다. 뭐 이런 네. 거였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어떤 그 의혹을 제기하고. 네. 막 그랬더라면 자유당이 더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았겠느냐. 네. 민주당이 너무 나이브했다. 예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항상 나이브하다고 욕을 먹어요. 왜 그래요 도대체.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신익희라는 한 시대를 풍미한 그 인물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국회의장으로서도 상당히 잘했다고. 잘한 편이죠. 물론 네. 이제 조봉암 국회 부의장하고 다시 만나서 국회를 수습하기로 해놓고 자기 먼저 도망가버린 뭐 그런 적도 있지만. 한국전쟁 초기에. 예, 예. 그렇습니다. 이승만보다는 천천히 도망갔어요. 예. 그래요. 예.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는 조금 나으면. 네, 조금 항상 나은 게 다음 날 도망을 갔으니까. 예. 에이씨, 웃어야 되나. 네. 남은 사람들에게는 또 남은 일이 있는 거죠. 네. 돌아가신 분을 언제까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마무리도 알 수 없는 거지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여론의 주목은 조봉암 후보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조봉암 후보는 출마할 때부터 신익희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실제로 단일화 협상이 몇 차례 벌어집니다.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봉암의 입장은 처음에는 부통령을 양보해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차기를 좀 약속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하나도 양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냥 알았으니까 그냥 단일화 하겠다. 어떻게 요즘에는 똑같이 이렇게 해? 네? 실제로 더 중요한 내용이 이때 조봉암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을 해요. 네. 뭐냐면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이승만이 상대 후보를 암살할지 모른다. 위협할지 모른다. 네네.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조봉암 후보는 알고 있었어요. 대선에 앞서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조봉암 후보가 이승만과 자유당의 집요한 방해로 출마 자체를 못한 적도 있습니다. 막 깡패들이 와서 막 테러를 하고 막 못 나가게 붙잡아 놓고 막 이러는 바람에 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던 이승만이 네. 왜 3대 대통령에선 대선 후보로 등록하고 출마하는데 하등의 방해를 하지 않고 네. 오히려 돕는 자세를 보였다. 라는 것은 불안했겠네요. 예, 불안한 거죠. 네. 어떤 뜻이냐? 바로 이승만 쪽에서 야권표가 분산되어야 한다. 신익희 후보 말고 제3의 야권 후보가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3자 필승론. 예. 쉽게 얘기하면. 조봉암 후보는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사실상 단일화를 할 텐데 네. 끝까지 계속 마치 이제 끝까지 갈 것처럼 네. 해줘야 신익희 후보의 안전이 보장된다. 내가 중도에 사퇴해버리면은 신익희 후보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봉암 선생은 정말 진보적이면서도 예. 매우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네. 그리고 이승만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쟤는 절대로 안 된다. 예, 어떤 사람이고 어떤 행동을, 진짜 기상천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안 돼도 좋으니까. 예. 일단 이승만을 집권을 저지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계속 단일화 사실 협상할 내용이 별로 없으면서 자기가 양보할 거면서 협상기를 자꾸 지연을 시켜요. 5월달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작전. 예. 그러니까 어떤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조봉암의 노력도 아랑곳 없이 이게 저는 굳이 이승만 대통령이 신익희 후보를 죽였다고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근거가 없어요. 네. 어찌 되었던 간에 어떤 원인으로 해서 간에 신익희 후보가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조봉암 후보는 이제 자기가 유일하게 이승만에 맞서는 야권 후보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건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관장을 노리시죠. 예.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봉암에 대해서는 이승만은 좀 약간 낙관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거 부정에 대한 증언들이 속출해서 남아 있습니다. 기록까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그 민주당 세력은 이때 재밌는 게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표가 이때 처음 시행된 부정 방법인데. 샌드위치표. 예. 네. 그때도 이제 100장 단위로 투표용지를 묶습니다. 네. 그 100장 단위를 몽땅 이제 조봉암한테 투표한 투표용지를 다 묶은 다음에 네. 맨 앞장과 맨 뒷장을 이승만 표로 딱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100장을 이게 이승만 100장 이렇게 카운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정 기법이 막 활용되었는데 재밌는 것은 당시 이제 증언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샌드위치표를 열심히 한참 만들고 있는데 네. 샌드위치표를 만들기에도 이승만 표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어떤 선거구에서 예, 조봉암 표가 남는 거죠. 이제 막 100장씩 들어가는데도 뭐 그런 거의 뭐 IMF 초래한 다음에 김영삼 지지율이랑 뭐 그런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또 민주당 세력은 거기서 또 방해를 해요. 어떤 방해를 하냐면은 그냥 자신들의 후보가 사망했으면은 조봉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되는데 네. 뭐 다른 후보를 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되는데 차라리 기권을 하자라는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신익희에 대한 뭐 어떤 추모의 마음을 담자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에선 조봉암의 사상을 의심했어요. 빨갱이한테 나라를 맡길 수는 네. 없다. 그렇지만 그 사상을 의심한 내막에는 네. 민주당이 부르주아 정당이라는 게 민주당에 사실 지주계층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토지개혁 과정에서 조봉암이 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자신들의 땅을 유상물세라고 하지만 네. 묵혀놨었으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땅을 네. 강제로 당시 시가로 팔 수밖에 없었던 네. 그 땅을 빼앗긴 지주계급들이 조봉암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해됩니다. 예. 사실은 이런 일이 이분이 토지개혁을 네. 함으로써 공산을 막은 예. 어떻게 보면은 빨갱이들한테는 철천지 원수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만 그렇죠? 또 우리 내부의 지주계급들 기득권층에게는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아간. 약간 얘기가 예. 옆으로 셉니다만 그때 토지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필리핀처럼. 그렇죠. 그렇죠. 절대 다수가 빈곤의 허덕이고 우리나라를 지주계급이 그런 돌아가면서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됐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네. 중산층이 다수 생겨날 수 있는 기틀을 닦은 사람이 조봉암이거든요. 그럼요. 그때는 생산 시설이나 이런 특히 남한 같은 경우는 공장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의 상당 부분이 절대 부분이 농토에서 나왔는데 땅이었습니다. 논이었습니다. 예. 무조건. 예. 선거 결과 그런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선거 결과 이승만이 504만 6,437표, 그러니까 504만 표를 얻고 조봉암이 216만 표를 득표합니다. 비율로 보면은 이게 한 23%쯤 되는데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모든 선거 다 쳐가지고 진보 세력이 얻은 가장 최다 득표율입니다. 말 되네요. 예. 그리고 무효표가 민주당의 신익희 지지자들이 이상하게 했던 무효표가 약 185만 표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이승만 표에 육박을 하고 선거 부정이 없었다면은 이승만이 사실 당선될 수 없는 선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이제 부정선거 얘기도 아까 샌드위치표 비롯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네. 이승만은 깜짝 놀래죠. 결과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나. 네. 자기 득표가 50% 겨우 조금 넘었었거든요. 네. 자기는 한 70% 정도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런 걱정을 하게 되면은 그 권력은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리수를 두게 된다. 무리수를 연속하게 두게 되고 자꾸 이제 뭐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한강 백사장에 모였던 30만의 인파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이승만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가는 것도 되죠. 그렇게 되는군요. 한강 예. 백사장에 또 그런 추억이 있었군요. 예전에 이제 깡패들, 예. 깡패들이 이제 단합대 한다고 그렇죠. 소주를 박스째, 맥주를 박스째 쌓아두고 백사장에서 운동회 같은 것도 하고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면서 하기도 했었고, 뭐 돼지 한 마리씩 잡고, 그리고 또 이제 문인들도 문화인들도 야유회 간다고 글로 모이기도 했었고, 여름 한창 덥고 그럴 때는 능수버들, 뚝섬의 능수버들 거기 앉아갖고 민물 매운탕으로 그렇죠. 먹기도 뭐 하고, 철렵해가지고 철렵하기도 하고, 잡아서. 그리고 트럭에서 빼낸 그 타이어 안에 있는 주부라고 했죠. 튜브를 가지고 옛날 주부라고 불렀어요. 주부라고 했어요. 바람 넣어가지고 둥둥 떠서 거기 매달려서 수영하고 그렇게 놀기도 하고 사실 우리는 한강이 우리에게 시민들의 곁으로
그냥 보는 거지 같이 즐길 수 있는 한강은 아닙니다. 지금 양재천이라든가 중랑천이라든가 그런 거는 같이 즐길 수 있는 천이 됐습니다만 지금 한강만 그런 것이지 세계의 주요 하천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하천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아직도 거기서 물장구를 치기도 하고 그럼요. 백사장을 거닐기도 하는 그런 데 많습니다. 이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백사장을 찾고 그러나 불과 50년 전에는 바로 이런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그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때 사실은 그러니까 정상적이었다면은 그 백사장 한강 백사장에 30만 인파가 모여서 야당 후보를 연호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권력자라면은 투표를 정상적으로 해보고 자기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물러났어야 되는 거죠. 이걸 힘으로 막 뒤집어 엎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불상사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도 동원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무리하게 권력을 유지하다 보면은 점점 그 권력은 스스로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 유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불신 세력이 연루돼 있다. 그렇죠. 그래갖고 무시하고.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승만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딱 56년 대통령 선거, 제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승만은 만으로 4년을 못 버팁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나쁜 짓을 한 번 더 하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얘기가 될 텐데요. 그 3.15 부정선거에서 촉발된 4.19 혁명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 명의 늙은 독재자를 끌어내렸는지. 이거 시작한 일에 즐거운 얘기는 처음인 거예요, 아마. 그럼 구체적인 지명은 서울 거리가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그냥 서울 거리 전체를 봐야죠. 그 4.19 얘기가 되는 거니까. 4.19. 직전, 원래 생각한 건 이제 그 4.19 기념공원을 생각했었는데, 4.19는 거기서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드물게, 아주 보기 드물게 밝은, 결과가 좋은 얘기를 한편 하게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경무대 앞. 얘기도 될 테고 또 서울시 전역 그렇죠.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이정재 폐하한테 두드려 맞은 그런 나오게 되고 동대문 근처도 될 수도 있을 테고 또 대강고등학교 학생들 얘기도 나오겠고 그렇죠. 등등등.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게 되면 이제 이승만 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드디어. 근데 미국 드라마 미드 보면은 이렇게 드라마를 시즌별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이제 이승만 시대가 딱 마무리되면서 시즌 1을 한번 마감을 해보고 싶은. 그런가요? 새로운 시즌을 또 예고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 하나가 마감이 되면 좀 쉬었다고 오는데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쉬진 못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독재유산 답사기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